저는 지금 서울 도봉구 반지하 공방에서 한지 조명을 만들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71가 됐죠. 제 손으로 빛을 만드는 일이 좋습니다. 버려진 한지, 누가 읽다 던진 책,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다시 빛으로 만들어내는 일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공방 작업대 위에는 마감한 조명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 도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할머니 왔어요. 10살짜리 아이는 늘 그렇듯 가방을 벗기도 전에 제 작업을 구경합니다. 제 딸 소연이는 주말마다 일이 있어서 도연이를 이틀씩 맡기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었어요? 등이지. 한지로 만든 등. 도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조명을 만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한지 표면을 따라 움직였죠. 신기해. 이게 다 버린 종이었다는 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어둠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 그런 말을 해줬더니 도연이가 잘 기억하고 있더군요. 할머니, 오늘 제가 뭐 가르쳐 드릴까요? 도연이는 주말마다 저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는 그게 답답했나 봅니다. 할머니, 유튜브라고 아세요? 영상 보는 거요. 그건 알지. 텔레비전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도 찾을 수 있고요. 도연이는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만졌습니다. 화면에 빨간 네모가 나타났죠. 여기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보고 싶은 거 치면 나와요. 뭘 쳐? 할머니는 군산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옛날 군산 이야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이는 검색창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작은 사각형들이 나타났어요. 영상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봐요. 군산 옛날 사진들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죠. 화면 아래쪽 추천 영상이라고 적힌 곳에 한 썸네일이 보였습니다. 흑백 사진 위에 글씨가 씌어 있었어요. 군산의 모범 시민, 그가 전하는 옛 이야기. 그 사진 속의 얼굴.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놓았죠. 아니, 떨어뜨렸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작업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0년도 더 된 일인데 왜 지금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더군요. 도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물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아이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얼굴을 다시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봉인해뒀던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도연이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저장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장? 네.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도 볼 수 있어요. 백업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나 클라우드에도 올릴 수 있고요. 아이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이가 잠든 뒤에 저는 공방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납품 날짜, 상담 예약, 재료 구입 목록. 저는 모든 걸 적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그중 하나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적어둔 거였죠.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가 16살이었을 때 군산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다 알았죠. 특히 우리 동네에서는 더 그랬어요. 1969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상대는 교회 집사님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한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들 했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사람, 제 의붓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이었고 동네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씨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달랐어요. 저는 그 사람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저녁은 6시 정각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민자는 학생이니까 밤 9시까지는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 이후에는 바로 잠자리에 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는 시간표가 생겼어요. 아침 6시 기상, 6시 반 아침 식사, 저녁 6시 정각 저녁 식사. 한 번이라도 늦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적인 말투로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시간 규칙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생겼죠. 옷 입는 방법, 말하는 방법, 심지어 웃는 방법까지. 여자아이가 크게 웃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문을 열 때는 노크를 3번 해야 해요. 밥을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죠.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의 통제는 더 심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횟수,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10분 늦게 돌아왔어요. 버스가 막혀서 그랬죠. 그 사람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었죠. 10분 늦었어요. 버스가 막혀서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그날 저는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만 들었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기록해야겠다고요. 저는 자습 노트 뒷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4월 15일. 학교에서 오후 5시 10분에 도착. 버스 지연. 저녁 식사 금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요. 저는 매일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적었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도 적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방관자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죠.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9시 반이었어요. 아직도 불이 켜져 있네요. 숙제가 많아서요. 규칙은 9시까지 공부, 그 이후에는 취침입니다. 그 사람은 제 책상 위에 책들을 봤어요. 그리고 자습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앞부분만 펼쳐봤어요. 수학 문제가 적혀 있는 부분이었죠. 뒷부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규칙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노트 맨 뒷장에 작은 글씨로요. 1971년, 1972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적었어요. 그게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20권이 넘는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말투, 표정,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 사람의 통제보다 어머니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오미선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은 4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글을 쓰세요. 일기든 편지든 뭐든 좋습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방과 후였습니다. 민자야, 잠깐 이리 와봐. 저는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작문 숙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내가 쓴 글 읽어봤는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글이 너무 정확해. 마치 보고서 같아. 시간, 장소, 상황이 다 적혀 있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그 질문에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자야, 선생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 글에 뭔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선생님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이 또 저를 불렀어요. 민자야, 오늘 방과 후에 시간 있니? 네. 그럼 같이 도서관 갈래? 선생님이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선생님을 따라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구석 자리에 앉더니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봐. 일지 쓰는 방법이야. 공책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감정. 내가 본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체계적으로 말이야. 저는 그 표를 보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선생님, 말하고 싶으면 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기록은 계속해.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기록을 정리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적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 때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민자야,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집에서 내가 안전하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요. 모르겠어요. 안전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기록한 거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을 보니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내일 가져올 수 있겠니? 네. 그 다음 날 저는 노트 3권을 가져갔습니다. 책은 1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선생님은 교무실이 아니라 빈 교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던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자야, 이게 다 사실이니? 네. 언제부터였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요. 선생님은 노트를 덮더니 저를 봤습니다. 민자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야 해. 이걸 밖으로 꺼내야 해. 어떻게요? 일단은 이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야. 날짜와 장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쓰는 거지. 저는 그날부터 선생님과 함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방과 후마다 빈 교실에서 만났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자야,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 하지만 기록은 남아.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너를 지켜줄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기록이 더 중요해질 거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이라는 건 알았어요. 우리는 3달 동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상황별로요. 그리고 선생님은 상담 일지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 말들을 기록한 거였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민자야, 이제 결정해야 해. 이대로 살 거니 아니면 바꿀 거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용기를 내야 해. 선생님이 함께 갈게. 1973년 가을, 저는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군산서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가자고 했거든요. 군산에서는 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많아. 교회 집사님이니까. 우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경찰서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옆에 있어. 우리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진술할 게 있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준비해온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렷하게 내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의붓아버지가 저를. 말이 막혔습니다. 경찰관은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들을 통제와 폭력을요. 노트에 적힌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넘겨봤어요. 이게 다 내가 쓴 거니? 네. 몇 년 동안? 3년 정도요. 경찰관은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봄부터입니다. 이 학생의 장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진술을 기록하겠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그날 2시간 동안 진술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잘했어, 민자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했대요. 교육적인 지도였다고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거짓말일 리 없다고 했죠. 결국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알게 됐으니까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한 불효녀라고요.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거기서 송주란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6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너도 왔구나. 송주란 선생님은 저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여긴 안전해. 일단은 저는 그날부터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는 전학을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요. 송주란 선생님은 저한테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살아남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바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름을요? 그래. 법적으로 개명하는 거지. 그리고 서울로 가. 여기서 멀리. 어떻게 살아요? 기술을 배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럼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송주란 선생님은 시설을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누구는 서울에서 식당을 하고 누구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기록을 남겼어. 너처럼. 기록이요? 응. 일기든 편지든
모든 적어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거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졸업할 때쯤 오미선 선생님이 시설로 찾아왔어요. 민자야, 서울 가면 이거 가지고 있어. 선생님은 두꺼운 봉투를 주었습니다. 안에는 제 노트 복사본과 선생님의 상담 일지가 들어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잘 보관해. 저는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울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민자야, 넌 이겨낸 거야. 잊지 마. 1975년 봄,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0살이었어요. 서울은 군산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영등포에 있는 제지공장에 취직했어요. 한지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을 했죠. 종이를 나르고 정리하고 말리는 일이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았어요. 공장 사장님은 6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었죠. 저한테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자 씨, 한지 공예 배워볼 생각 없어요? 공예요? 응. 종이로 여러 가지 만드는 거. 등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한지등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종이를 겹쳐서 틀을 만들고 풀칠을 하고 말리고 다시 덧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버려진 종이도 쓸 수 있어요. 찢어진 것도 얼룩진 것도 다 살릴 수 있거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버려진 것을 살린다는 게요. 저녁에는 야간 기술 학교에 다녔어요. 송주란 선생님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디자인과 제작 기술을 배웠죠. 1980년대 초반, 저는 27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저처럼요.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몇 명 없었죠. 송주란 선생님과 공장 사장님, 그리고 야간학교 친구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딸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거든요. 소연이가 5살 때였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한지 공예 작업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요. 남편은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35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소연이와 단둘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공방을 얻었어요. 도봉구 반지하였죠. 월세가 싸서 선택했습니다. 거기서 한지등을 만들어 팔았어요. 처음엔 시장에 내다 팔고 나중에는 소품 가게에 납품했습니다. 소연이는 잘 자라줬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죠.
저는 소연이한테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이야기도 그 사람 이야기도요.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서울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다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소연이는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죠.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손녀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등이야. 한지로 만든 등. 예뻐요. 도연이는 제 공방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도연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겪은 걸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제 공방 벽면에는 여전히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요. 납품 날짜, 재료 구입, 고객 상담.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어떤 날은 감정 기복도 적었어요. 오늘은 우울했다, 오늘은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요. 송주란 선생님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민자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 기록들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송 선생님 집 창고에 보관 중이에요. 잘했어. 버리지 마. 저는 그 기록들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도연이가 유튜브에서 보여준 그 영상. 저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작업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켜고 도연이가 알려준 대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군산 인물이라고 쳤어요. 영상이 나왔습니다. 썸네일에 그 사람 얼굴이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늙었더군요. 머리가 휘었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또렷하고 정중한 말투였죠. 저는 군산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이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영상은 15분짜리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미화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한 이야기, 가족을 잘 돌본 이야기, 지역사회에 기여한 이야기요. 가정은 사회의 기본입니다. 저는 늘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댓글도 봤어요. 존경스러운 어르신이세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본보기입니다. 가족 교육에 대한 철학이 훌륭하시네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송주란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송 선생님, 저예요. 민자예요. 민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선생님, 제가 맡긴 상자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유튜브 영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주란 선생님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민자야, 내가 결정해. 선생님은 내 편이야. 찾고 싶어요. 그 기록들을요. 그래. 내일 오렴. 다음 날 저는 송주란 선생님이 운영하는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는 1시간 넘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상자를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트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5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더군요.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한 장을 펼쳐봤습니다. 1970년 4월 15일. 학교에서 오후 5시 10분 도착. 버스 지연. 저녁 식사 금지. 제가 쓴 글씨였어요. 그때의 저는 16살이었습니다. 민자야, 이걸로 뭘 할 건데? 저는 송주란 선생님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디지털로 만들어. 디지털요? 응.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 사진 찍고 저장하고 백업하고. 저는 도연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장 백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도연이한테 배워. 그 아이가 잘 알잖아. 저는 상자를 가지고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핸드폰으로 종이를 사진 찍으면 글씨를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니? 아, OCR이요? 뭐? OCR. 광학문자 인식이요. 사진 찍으면 글자를 읽어서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네, 쉬워요. 할머니, 주말에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 주말 도연이가 왔습니다. 아이는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줬어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여기 글씨가 나와요. 그럼 이걸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으면 돼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50년 전 종이의 글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중요한 거면 클라우드에 올려야 해요. 클라우드? 인터넷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도연이는 저한테 클라우드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노트를 스캔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요. 날짜를 확인하고 내용을 읽고 사진을 찍고 텍스트로 변환하고 저장했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모든 기록을 디지털로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과거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읽기 힘든 부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뉴스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군산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 명단 공개. 기사를 클릭했어요. 명단을 내려보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후원자 명단에요.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원로로 대접받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서 군산 지역 신문 기자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 프로필을 보니 진실 보도로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자라고 합니다. 50년 전 군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틀 뒤 김정우 기자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박민자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목소리였죠.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제 과거를요. 김정우 기자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당시 제가 쓴 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상담 일지도요. 실물을 볼 수 있을까요? 디지털 파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일지 스캔본 오미선 선생님의 상담 일지,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모든 걸 이메일로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다시 연락했어요. 박민자님 자료 검토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우 기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왔더군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 오미선 선생님 연락처를 아시나요?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관련 기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정우 기자는 꼼꼼했습니다. 모든 걸 교차 검증하려고 했어요. 박민자님,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50년이 지난 일이니까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 달 동안 김정우 기자는 조사했습니다. 병원 기록, 학교 기록, 교회 회계 자료까지 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미선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와서 기억이 흐릿하지만 당시 일지는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선생님을 인터뷰했어요. 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화면 속 오미선 선생님은 많이 늙으셨더군요.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를 때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민자. 그 아이. 참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김정우 기자는 주변 사람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이웃, 교회 사람들, 같은 반 친구들까지요. 정원이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애써 잊으려 했던 것 같더군요. 2달째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박민자님, 기사를 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그 유튜브 채널 미화 인터뷰를 올린 곳에서 반박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요. 그쪽에서 양측 이야기를 다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편집권을 박민자님 측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 전체를 공개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김정호 기자는 웃었습니다. 용감하시네요. 인터뷰 촬영일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였어요. 그날 도연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구나.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괜찮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살 때의 일을 일지를 쓴 이유를 신고했던 일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촬영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감독이 말했어요. 훌륭한 인터뷰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일주일 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의 기사도 함께 나왔어요. 50년 전 진실 기록으로 되살아나다. 저는 공방에서 핸드폰으로 댓글을 봤습니다. 처음엔 몇 개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났죠.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 교회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의 친척까지요. 김정호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박민자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정언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요? 네.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지역기관에서는 그 사람한테 준 공적 표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미화될 수 없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방에서 한지등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사람들한테 한지등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연이가 제 채널 라이브를 세팅해 줬거든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되니? 당연하죠. 할머니는 이미 유명해졌잖아요. 토요일 오후 첫 클래스가 시작됐습니다. 4명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자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고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저는 한지등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종이를 고르는 법, 풀칠하는 법, 틀을 만드는 법이었죠. 중요한 건 인내예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 번 겹쳐야 해요. 한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버려진 종이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그럼요. 찢어진 것도 얼룩진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어둠을 통과한 빛이 더 따뜻하거든요. 클래스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자기가 만든 등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라이브 시청자가 200명이었대요. 그렇게 많이?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저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송주란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민자야, 뉴스 봤어. 잘했더라. 송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록했고 내가 용기 냈고 내가 말한 거지. 고마워요, 선생님. 민자야, 이제 편하게 살아. 네. 전화를 끊고 저는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의 메모들, 작업대 위에 한지 등,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작업대 위에 한지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막 완성한 거였죠. 스위치를 켰습니다. 빛이 퍼져 나왔어요. 한지를 통과한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고요. 도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예뻐. 그래, 예쁘다.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둠을 지나온 빛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다고요. 어둠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해요? 응? 아무 생각도 안 해. 거짓말. 표정이 밝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 내일은요? 내일도 좋을 거야. 도연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했던 말 기억나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기록하면 길이 생긴다고. 그랬나? 네. 제가 처음 스마트폰 가르쳐 드릴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맞아. 기록하면 길이 생겨.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그 말 정말 좋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기록할래요. 그래. 내가 본 것, 느낀 것 다 적어도. 그럼 언젠가 길이 보일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50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겨냈어요. 이제는 빛을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한지등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켰습니다. 빛이 더 밝아졌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래요. 어떻게? 강한 사람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저는 도연이를 안아줬습니다. 넌 이미 강해.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방 문을 열었을 때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빛을 만들어야겠다고요.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빛으로 바꿔야겠다고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게 제가 사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서 한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등을 만들 차례였어요. 손을 움직이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기록은 남지. 그리고 그 기록이 길을 만들어. 제 목소리는 공방 안에 울렸습니다. 빛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빛 아래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